여러분 혹시 모로코를 아시나요? 모로코는 아랍권이지만 다언어다 문화 사회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모로코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글의 무엇이 아랍 세계의 교육혁명을 일으키는지 그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꾹 눌러주셔요. 저는 지금 모로코 카사블랑카의 작은 교실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한글 자음 모음표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누가 봐도 이상한 조합이겠죠? 영국인인 제가 모로코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자 기적이 시작된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년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쳤던 제가 모로코에 오게 된 건 60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성인문예 교육봉사였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첫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카사블랑카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40대 여성이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몰랐거든요.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글을 몰라서 그럴 수 없다고요. 문제는 단순히 읽고 쓰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모로코에서는 일상 언어인 다르자와 공식 문자인 아랍어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면서 중국 한자로만 써야 하는 것과 비슷했죠. 제가 처음 맡은 수업에서 한 학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에서는 다르자로 말하는데 학교에서는 아랍 문자로 배우니까 너무 어렵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 달 동안 기존 방식으로 가르쳤지만 진전이 거의 없었어요. 학습자들은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저 역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그렇게 오래 가르쳤는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NGO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문해 교육 사례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자료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을 활용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특별함 때문이었죠. 발음과 문자가 거의 1대1로 대응된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글의 창제 배경이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어 번역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는 구절에서요. 그 순간 제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어머니는 평생 글을 읽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면 항상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시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매우 체계적이었거든요. 게다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점도 언어학자인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문자가 모로코의 다르자 발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랍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다르자의 미묘한 발음들을 한글로는 정확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르자 단어 몇 개를 한글로 표기해보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아랍 문자보다 훨씬 정확하게 발음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과연 이런 실험적인 방법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죠. 모로코 사람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고 학습자들도 답답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최소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도 진행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한글에 대한 확신이 서면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해 교육 전문가들과 직접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죠. 서울에 있는 한 NGO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글을 활용한 문해 교육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는데 화상회의를 통해 직접 이야기해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첫 화상회의 때 만난 김 선생님은 한국에서 20년째 성인문예 교육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시더군요. 외국인이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김 선생님이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도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였죠. 그 철학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고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모음을 만들었다는 원리를 배우면서 이 문자의 체계성에 다시 한번 놀랐거든요. 김 선생님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핵심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부분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600년 전 조선의 왕이 느꼈던 안타까움과 제가 모로코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똑같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은 동일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한글의 조합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조합해서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다른 표현 문자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었죠. 이 특징이 바로 교육적 도구로서의 한글의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화상회의를 마치고 나서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범용적인 교육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특히 발음과 문자의 1:1 대응이라는 특성이 다르자 교육에 딱 맞을 것 같았어요. 다음 단계로 실제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기본 교육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 모로코 상황에 맞게 변형해야 했죠. 며칠 후 받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글 교육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니 몰랐거든요. 자음과 모음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방식이 정말 과학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의 직관성이었어요. 자음의 경우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모양을 문자 모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거든요. 이런 특성이 문해 교육에서 엄청난 장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모로코의 다르자와 한글을 매칭시켜보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다르자에는 아랍어에 없는 특별한 발음들이 있는데 이걸 한글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베르베르어에서 온 발음들 같은 경우 말이죠. 시범적으로 다르자 단어 20개 정도를 한글로 표기해봤어요. 그리고 기존의 아랍 문자로 배우던 학습자 한 명에게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한글 표기를 보고 즉시 정확한 발음을 해내더군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방법이 통한다는 걸 말이죠. 한글이 모로코의 언어 상황에서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상했지만요. 김 선생님과 두 번째 화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거였죠.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았다고 말이죠.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거겠지만 두렵기보다는 설레었습니다.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저항에 부딪혔어요. NGO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지역 교육청까지 모든 곳에서 의구심을 표했거든요. 첫 번째 장벽은 NGO 내부였습니다. 원래 회의에서 제 계획을 발표했는데 반응이 차가웠어요. 프랑스에서 온 동료 피에르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서구 사람이 동양 문자를 가져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였죠. 피에르의 말이 일리가 있긴 했어요.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게 문화 침탈이 아니라 교육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적은 모로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더 잘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거라고요. 더 큰 문제는 교육청의 반응이었어요. 말리크라는 인물이 특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분은 교육청에서 성인 교육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옥스퍼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말리크와 저 사이에는 불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모로코에서 연구를 할 때 말리크가 제 연구 허가를 취소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베르베르어 보존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였죠. 그때의 일로 저는 연구를 중단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난 말리크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처럼 말이죠. 말리크가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윌킨슨, 당신이 또 무슨 실험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10년 전과 똑같은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봤으니까요. 그래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소규모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비공식적으로라도 효과를 입증해보자는 거였죠. 첫 번째 실험 대상으로 젊은 미혼모 5명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녀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어머니들이었어요.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학습 진도가 너무 느려서 포기 직전에 있었거든요. 첫 수업날 작은 교실에 5명이 모였습니다. 25살의 마리암, 31살의 파티마, 29살의 아이샤, 33세 하산나, 그리고 27살의 자이나브였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암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정말 이 방법으로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분의 간절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왜 이 방식이 배우기 쉬운지를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건 파티마였습니다. 한글의 자음 기억을 보여주니까 즉시 그 발음을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 글자가 혀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설명을 들으니까 눈이 반짝였거든요. 이해가 된다는 표정이었죠. 첫 수업에서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연습을 했어요. 마, 리, 암, 파, 티, 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정확한 한국어 표기는 아니었지만 다르자 발음을 한글로 옮긴 거였어요. 놀랍게도 1시간 만에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몇 주가 걸리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마리암이 자신이 쓴 이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리암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예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글자로 보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습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글이 신기하다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반응은 기존 수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 말리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가 무허가로 실험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였죠.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계속 진행하면 추방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습자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암이 딸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다던 그 간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말리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어요. 장소도 NGO 사무실에서 마리암의 집으로 옮겼고 수업 시간도 저녁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더 자세히 가르쳤어요. 기역과 알을 합쳐서 가가 되는 방식, 그리고 받침이 들어가는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학습자들의 이해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마리암이 특히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였습니다. 한글의 규칙을 한번 배우고 나니까 스스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더군요. 마마를 써보이면서 이게 엄마라는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세 번째 수업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르자 단어들을 한글로 표기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랍 문자로는 정확하게 적기 어려운 다르자 고유의 발음들을 한글로는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파티마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글로 적은 다르자 단어를 보니까 문법 구조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 동사 활용이나 명사의 변화 같은 것들이 한글 표기에서는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났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마리암이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딸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다는 거였죠. 7살 된 딸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했는데 축하한다는 말을 글로 써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리암과 함께 편지 내용을 한글로 적어봤어요. 물론 다르자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지만 마리암에게는 생전 처음 쓰는 편지였거든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사랑하는 딸 야스민에게 엄마는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보니까 가슴이 뿌듯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길 바란다. 엄마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도 너 때문이다. 마리암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 때문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리암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들이 제 마음을 담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글로도 남길 수 있게 되었다고요. 다음 날 마리암이 딸 야스민과 함께 수업에 왔어요. 야스민이 엄마가 쓴 편지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7살짜리도 엄마가 글을 쓸 줄 몰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야스민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해서 마리암이 직접 읽어줬어요. 물론 한글로 쓰여 있으니까 발음대로 읽은 거였죠. 야스민이 엄마를 껴안으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학습자들도 모두 감동받았어요. 파티마가 자신도 아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다고 했고, 아이샤도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글로 써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읽고 쓰는 도구를 넘어서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어요. 학습자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담아낼 수 있게 된 거였죠. 이런 변화는 기존 교육 방식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암의 딸 야스민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쓴 글자가 신기해서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죠. 야스민이 어떻게 한글을 배우는지 보고 싶어서 수업에 참관시켜봤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의 학습 속도가 어른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야스민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나서 마리암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엄마와 딸이 같은 문자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마리암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제 확신은 더욱 커졌어요. 한글이 모로코에서도 충분히 교육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습자들의 변화 소식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리암이 이웃들에게 자랑했고 다른 학습자들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했고 말리크 같은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학습자들의 놀라운 변화 소식이 퍼지면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리크가 본격적으로 제 활동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교육청 내부 회의에서 제 실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NGO 사무실에 출근하니까 말리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직접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이 무허가로 진행하는 실험 때문에 지역사회에 혼란이 일고 있다고요. 말리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서구 출신 교육자가 동양 문자를 가져와서 모로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문화적 침탈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기존 교육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말리크가 언론에까지 이 문제를 알렸다는 거였어요. 현지 신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 실험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기사 제목이 외국인의 문화 침탈 실험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말리크는 제 과거까지 들춰냈어요. 10년 전에 베르베르어 연구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다시 거론한 거였죠.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해서 보도했거든요. 한글을 교육도구로 활용하는 것과 문화 침탈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말이죠. 하지만 더 속상한 건 일부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NGO 내부에서도 제 실험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피에르는 아예 재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피에르가 제게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의 의도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고요. 모로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문화를 무시당하는 기분일 수 있다는 거였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학습자들의 변화를 직접 봤는데도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니요. 그때 마리암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신문 기사를 봤는데 너무 화가 난다면서 뭔가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마리암이 다른 학습자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한글 교육의 효과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였죠. 말리크의 기자회견에 맞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마리암을 비롯한 5명의 학습자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현지 기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왔더군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마리암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저는 40년을 살면서 글을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윌킨슨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딸에게 편지를 써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화 침탈인가요? 파티마도 이어서 말했어요. 한글은 저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도구예요. 다르자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오히려 우리 언어를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줬다고요. 학습자들의 진솔한 증언을 들으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교육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야스민이 나타난 거였어요. 마리암의 딸이 엄마가 써준 편지를 들고 와서 기자들 앞에서 읽어준 거였죠. 7살짜리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야스민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이제 글을 써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엄마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한글은 저와 엄마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아요. 그 순간 말리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자신의 논리가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현지 신문들이 학습자들의 증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였죠. 한글, 모로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리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육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재활동 중단 명령을 내린 거였죠. 더 이상 무허가 교육을 진행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계속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지만 학습자들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어요. 말리크의 활동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바꿔야 했어요. 더 이상 비공식적인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체계적인 연구로 발전시켜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김 선생님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한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의 문해교육연구소에서 공동연구를 제안해왔어요. 김 선생님이 소개해준 박 교수님은 한글의 세계화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제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학술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함께 다르자 한글 표기법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왔지만 이제는 언어학적으로 정확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작업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다르자의 음성학적 특성이 한글의 표기 체계와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였죠. 특히 베르베르어에서 온 자음들을 한글로 표현할 때 거의 완벽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셨어요. 한글의 자질문자적 특성과 음성학적 정확성이 다언어 표기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제 실험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학문적 근거가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커리큘럼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 이해부터 시작해서 다르자 표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랍 문자로의 전환까지 단계별로 구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글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브리지 역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였어요. 학습자들이 한글을 통해 문해력을 기른 다음 궁극적으로는 아랍 문자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런 체계화 작업과 병행해서 비밀리에 수업도 계속했어요. 마리암의 집에서 진행하던 수업에 참가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새로 참가한 하디자라는 분이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80살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글로 남겨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가족 이야기를 문자로 기록하고 싶다는 거였죠. 하디자 할머니의 학습 의지가 정말 대단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가장 열심히 하시더군요. 한글의 규칙성이 고령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하디자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한글로 적어오셨어요. 베르베르 민담이었는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이야기가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된 거였죠.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상인과 별들의 이야기였는데 모로코의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한글이 모로코 문화를 보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정리해서 국제교육포럼에 논문을 제출했어요. 제목은 한글의 브리지 기능을 활용한 다언어 문해교육 모델이었습니다. 심사 결과 채택되어서 발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포럼 발표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의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한글을 활용한 학습자들의 문해력 향상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3배 이상 빨랐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학습 지속률이었어요.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중도 포기율이 60%가 넘었는데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10%도 안 되었습니다. 학습자들이 재미있어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죠. 포럼 발표 당일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제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언어 사회의 문해교육 문제를 고민하던 전문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물었어요. 한글이라는 특정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문화적 제국주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요. 저는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도구일 뿐이고 목적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발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의 한 교육단체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힌디어 방언 화자들을 위한 문해교육에 한글을 활용해보고 싶다는 거였죠. 제 연구가 모로코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세종학당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사례를 한글 세계화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면서 지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모로코 현지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말리크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어요. 외국인이 모로코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거든요. 그럼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육청 내부의 젊은 공무원들 중에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였죠. 특히 아민이라는 젊은 교육 담당자가 비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민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한다고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현지에서도 다시 평가받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말리크와의 정면 대결이었어요. 그때 마리암이 제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현지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였죠. 한글을 배우는 모로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공개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학습자들의 변화와 국제적인 인정이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거든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이 결정되면서 모든 게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어요.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의 의견을 담겠다는 거였죠. 촬영 첫날, 마리암과 다른 학습자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평소처럼 진행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도 학습자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하디자 할머니가 손자에게 자신이 쓴 이야기를 읽어주는 모습이었어요. 한글로 적힌 베르베르 민담을 다르자 발음으로 읽어주시는데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거든요. 촬영 감독이 제게 말했어요. 이런 장면은 연출로는 만들 수 없다고요.
진짜 감정이 담겨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였죠. 한글이 단순한 학습 도구를 넘어서 가족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말리크와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예상대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더군요. 모로코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말리크의 주장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요구하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감정적인 반응만 보여서 설득력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교육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제 연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아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의 라일라 부국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한 거였죠. 라일라 부국장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윌킨슨 교수의 방법이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요.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면서요. 이런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말리크가 더욱 강경하게 나왔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제 과거를 또다시 거론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 전 베르베르어 연구건을 들춰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베르베르 문화보존단체에서 오히려 쟤를 지지한다고 나선 거였죠. 하디자 할머니가 쓴 민담이 베르베르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면서요. 베르베르 문화협회 회장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윌킨슨 교수의 방법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보존이라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문화 침탈이라고 비판받던 제 활동이 오히려 문화 보존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였죠. 말리크의 논리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방송 내용에 따라 여론이 크게 바뀔 수 있었거든요. 학습자들도 떨려한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방영 전날 밤 말리크가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였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말리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강경한 태도 대신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거든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리크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10년 전 일 때문에 선입견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요.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어요. 자신의 딸이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진전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거였죠. 혹시 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말리크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공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사적으로는 딸의 교육을 걱정하는 아버지였던 거죠. 저는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리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졌소. 하지만 우리가 이긴 걸지도 모르겠군. 교육이란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다음 날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학습자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거든요. 특히 마리암과 딸 야스민의 관계 변화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인정받게 된 거였죠.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식 승인을 받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교육청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말리크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공식 프로그램에는 50명의 학습자가 참여했어요. 기존의 5명에서 10배로 늘어난 거였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세종학당재단에서도 정식으로 지원을 약속해 주었어요. 교재 개발비와 강사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필요가 없어진 거였죠. 가장 기뻤던 건 현지 강사진을 양성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마리암을 비롯한 초기 학습자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선순환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 교수님이 직접 카사블랑카를 방문해 주셨어요. 현지 상황을 보고 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였죠. 박 교수님도 학습자들의 열의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교재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글의 교육적 효과가 단순히 문해력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였죠.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 분석 능력도 함께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습자들이 아랍 문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한글을 통해 음성과 문자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는 아랍 문자의 체계도 더 쉽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글이 브리지 역할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로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식 문자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였죠. 몇 달 후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의 출판사에서 제 경험을 책으로 써달라는 거였죠. 제목은 모로코에서 피어난 한글로 정했습니다. 책 쓰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처음 모로코에 왔을 때의 좌절감, 한글을 발견했을 때의 설렘, 반대에 부딪혔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까지요.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다원어 사회의 문해교육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준 것 같았습니다. 출간 기념회를 카사블랑카에서 열었어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현지에서도 교육 관계자들과 학습자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기념회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마리암이 자신이 쓴 동화를 낭독할 때였어요. 한글로 쓴 다르자 동화를 현지 발음으로 읽어주시는데 청중들이 모두 조용히 들었거든요. 마리암의 동화는 사막의 별과 어린 소녀의 이야기였어요. 소녀가 별들과 대화하면서 지혜를 얻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모로코의 전통적인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화 낭독이 끝나고 나서 마리암이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제 딸에게 들려주려고 썼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한글이 저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줬다면서요. 그날 하디자 할머니도 특별한 발표를 하셨어요. 자신이 수집한 베르베르 민담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거였죠. 한글로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출간 기념회 마지막에 세종학당 카사블랑카 지점 개소식도 함께 열렸어요. 제가 명예교육자로 위촉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소식에서 한국 총영사님이 축사를 해주셨어요. 한글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의 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써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말이죠. 한글이 모로코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암의 딸 야스민이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엄마가 가르쳐준 한글로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야스민의 일기장을 보여달라고 해서 읽어봤어요. 어린이다운 순수한 문장들이 한글로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마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한글로 쓰여진 이 간단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언어와 문자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된 거였죠. 지금 저는 여전히 카사블랑카에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모로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때로는 사막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글자가 지금 아프리카 사막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요. 문자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글이 세계 곳곳에서 교육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마리암과 야스민처럼 글자를 통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어요.